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실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전기기사 실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공부할 것도 참 많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 3시간의 시간 동안 전기기사 실기 전체 내용을 공부하기는 정말 이제 어렵겠죠.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한 60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1시간의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잡아서 한 60시간 정도면 아마 1시간씩 하면 한 40시간, 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의 목표라고 하는 건 전체 내용을 다 안다는 것보다는 이제 맛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모든 것을 얻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내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대비의 마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서는 전기기사 어떻게 우리가 실기를 대비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요런 이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좀 이제 내용에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변압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이런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은 전기기사의 필기 내용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내용을 잘 공부를 했으면 그 내용을 계속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 내용을 좀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암기만 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뼈대만 공부했던 것에 살을 붙여서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실기 과정이고, 물론 이제 필기에서 공부했던 과정에 덧붙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PLC라든지 시퀀스라든지 뭐 감리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할 생각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한 발짝씩 나가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가져가겠다. 또는 인제 자격증의 어떤 구비가 목적이라면 그 요구하는 점수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대에 어느 정도 육박이 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이 정도 실력을 갖춰 놓는 것이 인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우리가 인제 실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것이 인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지 우리 인력공단에서 나온 그런 이제 제시된 걸 보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출제 항목이 이제 전기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 계획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장 조사 분석. 이것들은 어떤 설비를 어떤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설을 할 건데,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봐야겠죠. 어디에 시설하는 건지,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주택인지 주택가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겠고,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기실 크기, 비상 전원 또는 무정 전원, 우리가 UPS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산정을 해야 되고, 쓸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에너지 이용 기술 계획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인제 하나씩 살펴보는 게 전기 계획이 되겠고, 다음으로 전기 설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는 이제 계획한 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 설비 어떻게 인제 설계할 건지, 수변전 설비는 어떻게 할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들어간 구체를 이제 도면으로 이제 그려낸다.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원가 계산해서 에너지 절약 설계까지 한번 해 보는 이런 과정이 전기 설계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 운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설비 기계들을 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운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제어에 관련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제어 설계, 뭐 논리회로 작성, PLC 프로그램, 그리고 제어 시스템 설계 운용하기, 이런 것들이 자동 제어 운용에서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시퀀스와 논리, PLC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어 시스템 설계 운용하기도 같이 다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출제가 하나씩은 되기 때문에 그래 또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 전기 설비 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변전 설비 운용, 예비 전원 설비 운용, 전동력 설비 운용, 부하 설비 운용. 그래서
수변전 설비 운용은 이제 수전 변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비 전원은 UPS 같은 것들 어떻게 용량 얼마나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전동력 설비, 전동기죠. 이런 것들, 부하 설비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운용할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운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설비 유지 관리도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계측기 사용법, 수변전 기기 시험 검사, 조도, 휘도 측정, 조명에서겠죠. 그 유지 관리 및 계획 수립하기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설비 유지 관리에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종합해서 보시면 감리 업무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계획이라든지 여건 재반 조사 이런 거 설계 도서 검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감리 행정 업무에서는 이제 착공 신고서 검토하기 이런 것들이 다 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감리가 시험 문제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시험에 출제되는 요소들을 잘 찾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전관리라든지 기성준공관리라든지 전기설비 설계 감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된다는 이제 항목으로 이제 들어와 있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이제 느껴가실 거고, 그럼 실제 시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제 내용은 이제 전기 기사의 경우에는 전기 설비 설계 및 관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도서를 찾아볼 때 이런 이제 도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전기 기사 실기 공부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고, 실제 문제는 한 17문제 정도, 그래서 15에서 19문제로 문항수는 좀 이제 변동이 됩니다. 이제 출제가 되고,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필기도 마찬가지였죠. 필기도 똑같이 60점인데, 필기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필기는 어때요? 단순 암기죠. 그냥 딱딱 1, 2, 3, 4 중에 하나 찍어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운으로 맞아도 25%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관식은 이건 다 주관식 논술형이기 때문에 예, 골라서 맞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 풀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와 실제 내용 모두 다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산 계산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계산 과정 다 맞아야겠고, 물론 일단 답이 맞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도면 문제가 있어요. 도면 잘 그려서 도면 이제 완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가 한 15, 16, 17, 19가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개 한 16, 17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문제 구성을 더 살펴보면 단답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단답형은 짧게 대답하는 거다라는 짧은 답. 그래서 간단히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60% 정도, 60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내용에서 수전 설비에 관한 내용이 한 15% 정도, 15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시퀀스 제어가 한 10, 그죠? 그리고 전기 설계 10, 감리 10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뭐 감리 안 나올 수도 있고 설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도 역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단답형, 이건 암기라는 얘기죠. 단답형은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한 60점 정도. 그럼 얘만 다 풀어도 어때요? 합격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얘만 어떻게 다 풀어서 합격한다? 아주 좀 어려워요. 그만큼 암기량이 이제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수전 설비도 맞춰야겠죠. 이런 것도 이런 내용. 이 안에도 이제 단답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별로 보자면 이제 수전 설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건 아니고, 수전 설비 안에도 이제 단답형이 당연히 들어 있어요. 시퀀스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기출 문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이제 문제가 출제돼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출 문제가 한 또 6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기출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할 수 있겠네?
그래요. 정말로 기출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출 변형이 있죠. 변형. 그리고 신작 문제, 신출 문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 근데 이것도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센스가 있으면 어느 정도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한 5 점에서 10점 정도만 맞춰도 선방하는 거고, 기출 변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는 또 기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인제 신작 문제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지만 기출은 다 맞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인제 시험에 임해야겠죠, 공부를. 대개는 인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60 점이 넘어가면 합격을 하는 거고, 그죠? 전체 한 80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출. 한 20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다 공부를 해서 어쨌든 이 기출 문제나 해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인제 공부 양도 요렇게 인제 단원별로 계속 더 늘려가면 어느 정도 인제 합격선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한 번 딱 시험을 봐서 '내가 예. 합격을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물론 그런 마음가짐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내용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단원은 끝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1 년에 한 3번 정도, 3 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씩 느낌은 달라요. 그죠? 이 3 번의 시험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합격이 인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걸 또 인제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3번 아니면 또 내년에라도 더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면 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일단 10%는 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인제 응시자를 보면 공부가 완전히 된 응시자들이 한 1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공부가 완전히 된. 나머지는 뭐겠어요? 한 절반은 그냥 한번 시험 봐 보는 사람들. 그죠? 예. 그냥 '내가 공부 이제 막 시작했어.' 그래도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느낌을 가져가야 실제 시험장에서 성적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공부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인제 공부를 늘려가는 와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한 50%가 되겠고, 한 40% 정도는 어 운이 좋으면 실력도 있고 운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좋으면 덜컥 이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한 10% 에서 20% 정도는 어느 때 시험을 봐도 붙을 확률이 높은, 이제 자신감이 있고 많이 공부가 된 한 1년 이상 어 실기를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한 10% 20%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부 기간이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실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깊게 또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기 내용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음미해서 돌아가서 책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실기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읽어 보면서 '아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직접 써 보고 답을 맞춰 보고 뭐 모의고사도 풀어 보고 이래야지만 실제 이제 시험 성적이 점점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인제 학습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법은 일단 기출 문제 많이 풀어 보는 거죠. 여기도 얘기했듯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봐서 계속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계속 생기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 보고 직접 써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뭐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내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깊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변전 설비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압기에 대한 얘기예요.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1 차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변압기의 원리라든지 변압기가 어떻게 이제 동작하고 뭐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제 일단 기초적인 내용이고, 실제 내용은 이제 운전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인제 실기에서 많이 인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한 번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결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결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인제 하나의 변압기가 되겠죠. 한 상. 그죠? 그래서 1차 측,
예, 이쪽이 2차측 이렇게 되고 이쪽에 다시 또 하나의 변압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변압기 그래서 3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상 변압기 결선이라는 얘기죠. 예, 3상 변압기 결선. 그런데 이제 결선은 델타 또는 Y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델타 델타 결선을 했다는 얘기는 1차 측도 델타, 2차 측도 델타 결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델타 결선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상을. 그래서 U, V, W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 예, 시작과 끝이 이렇게 그죠? 예, U에 들어 나가는 선과 V에 들어오는 선이 하나에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V와 W도 마찬가지죠. V상과 W상도 같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접점이 되게 되는 거고 U에 들어가는 것과 W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또 묶여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이 세 개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선을 따는 거죠. U, V, W 이렇게 선을 따서 세 개의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오른쪽 이제 부하 쪽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그렇죠? U, V, W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묶어서 하나로 U가 되고 예, 요 두 개 묶어서 하나로 V가 되고 요 두 개 묶어서 하나로 W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델타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선을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델타 결선에 대해서 이미 내용 잘 알고 있죠. 전압과 전류. 그래서 이제 선전압은 상전압과 같아요. 그렇죠?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이 되는 거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전류는 선전류는 30도 느리게 됩니다. 위상이. 그래서 상전류가 더 빠른 거고 대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된다. 예. 요거 잘 기억해야겠죠. 3이라는 숫자. 예. 그리고 여기도 30이라는 숫자. 물론 이제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로 상전류가 작은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회로의 결선은 이런 형태로 형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회로 결선의 특징 이것도 시험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는 겁니다. 변압기 삼상 변압기 결선 중 델타 델타 결선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럼 이렇게 세 개 다 써줘야 돼요. 단점을 세 가지씩 쓰시오. 그럼 단점 세 가지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답형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 하나씩 생각해내야겠죠.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제3고조파가 순환하죠. 델타니까 이 안에서 다 흐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다 흘러서 3고주파 이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겠죠. 순환하니까 외부로 나가요, 못 나가요? 외부에는 흐르지 않으므로 3고주파의 통신 장애에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고주파 항상 변압기 결선이 나오면 3고주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 답을 쓸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자, 3고주파 문제 그 항을 내가 써줘야겠다. 델타 결선 안에서 흐르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고. 자, 그리고 또 특징이 각 변압기의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죠. 자, 선전류가 더 커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보시면 바로 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대전류 부하에 적합하다. 대전류 부하에 적합하다. 예, 선전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선전류가 그렇게 써도 돼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니까 대전류 부하에 적합하다.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의 특징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요거는 이제 V결선을 할 수도 있다. 그럼 V결선은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이미 또 여러분들은 필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나머지 두 대로 원래는 세 대잖아요. 그렇죠? 그 세 대가 돼 있는데 한 대가 고장 날 경우 고장은 뭐 언제라도 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두 대로 비상시는 비상시죠. 비상시, 그렇죠? 비상시라는 얘기는 하나 이제 고장 났을 때 V결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비상시니까 어때요? 고장 났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 전에 V결선으로서 비상 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났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이 V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로도 결선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점 세 가지 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단점은 여기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권수비가 다른 변압기를 결선하면 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순환 전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순환하지만 그랬잖아요. 순환하지만 했으니까 요게 단점은 될 수 있지만 요게 장점, 요런 장점 때문에 요 순환하는 단점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게 너무 생겨나면 실제 생겨나면 그럼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가 다른 변압기를 결선하면 또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죠? 불평등이 되는 거죠. 불평등. 불평등이 되면 불평형이죠. 불평형이 되면 순환 전류가 흘러가게 된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어요. 중성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접지가 안 되니까 접지 불가능. 그래서 이제 삼고주파 얘기에다가 중성점 접지 요것까지 이제 같이 생각해서 항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어서 지락 사고 시 고장 전류 검출이 곤란하다.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접지 안 되니까 뭐예요? 고장 전류 검출이 안 되겠죠. 이건 단점이에요. 그렇죠? 예. 삼고주파가 외부로 못 나가는 건 장점이지만 접지를 할 수 없어서 고장 전류 검출이 곤란하다. 이게 단점이죠. 그러면 YY 결선에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예. 하나가 단점이 되면 다른 하나가 이제 장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단점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 각 상의 전선 임피던스가 다르면 이게 불평등이죠. 삼상 부하가 불평형이 평형이 돼요. 평형이 되어도 변압기의 부하 전류가 불평형이 된다.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세 가지 다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암기를 자꾸 해 나가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 내용이 쌓여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YY 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 Y 결선. 자, Y결선은 어떻게 연결을 해요? Y결선은 중성점을 접지를 해야겠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씩 다 모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선 하나 나오죠. 이쪽에서도 선 하나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선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선 하나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선들을 다 묶어요. 다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 여기 묶은 게 이게 묶은 거네요. 자,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점이죠. 요 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선, 이쪽 변압기에서 나온 선, 요쪽 변압기에 나온 선을 하나 다 묶어서 요게 이제 중성점 접지 중성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전극으로 다 빼내면 되겠죠. 이렇게 다 빼내서 U, V, W 상을 만드는 거고 오른쪽도 똑같아요. 그죠? YY 결선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선을 다 모아서 묶어 얘도 묶고 얘도 묶고 얘도 가져와서 하나 묶어서 이것도 이제 중성점 접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상 하나 U 또 하나 V 또 하나 빼서 W 이렇게 이제 단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YY 결선이 돼야겠죠. 자, YY 결선의 전압과 전류 이것도 여러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전압은 어때요? 상전압의 루트 3, 루트 3이 이제 전압에 들어가죠. 원래 이제 델타 결선은 전류가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됐었는데 전압이 그렇다. 이제 YY 결선에서는 그리고 I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죠? 같고 위상도 30도 더 빠릅니다. 본래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위상이 30도 선전류 위상이 30도 느린데 전압은 이제 반대로 30도가 선전압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두 개 이제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선전압, 선전류. 요게 이제 델타 결선, 요게 이제 Y 결선일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3 I P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뜬 거고 VL은 똑같죠. VP와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관계 잘 기억을 해두면 이게 또 이제 장점 단점이 될 수 있겠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이제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의 장점 뭐가 있어요?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단절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하나 이제 전선을 빼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 바꿔 얘기하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니까 절연이 쉽다. 그렇죠? 절연이 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상은 하나씩 되는 거니까요. 상이 루트 3분의 1 선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절연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겠고 1차 전압, 2차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1차는 변압기의 1차, 변압기의 2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YY 결선이니까 뭐 당연한 거죠.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에서는 충성점 접지에 의해서 3고조파 전류가 흘러나갈 수가 있겠죠. 흘러나가서 유도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3고조파 접지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자, 유도계 전력의 파형은 3고조파를 그죠? 3고조파 같은 얘기입니다. 외형파가 된다. 그죠? 될 수 있다. 자, 부하의 불평형에 의해서 중성점 전위가 변동하여 삼상전압이 불평형을 일으키므로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이런 것들이 단점이죠. 단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델타 Y 1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하고 델타 결선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주는 거죠. 이어서 하나 나오고 또 이어서 하나 나오고 또 반대쪽 이어서 하나 나오고 이게 델타 결선이고 Y 결선은 접지 중성점 접지 세 개 다 모아야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아서 접지하고 나머지 UVW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델타 Y 결선이 되고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 뭐예요? 1차와 2차를 완전히 뒤집으면 그때는 이제 Y 델타 거꾸로 Y 델타 결선이 되겠죠. 이런 결선 방법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결선이 일단 존재하죠. Y 결선이 존재하니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Y 델타 결선은 강압용에 쓰이고 델타 Y 결선은 승합용에 적당하다. 우리가 델타 결선은 특징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루트 선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압용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 Y 결선하게 되면 선전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승합용에 적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저절로 승합 강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Y 결선의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 같은 얘기죠. Y 결선 이게 Y 결선이죠. 이쪽이 Y 결선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이거는 Y 결선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죠. 자, 델타 결선이 있을 때의 장점 3고조파 장애가 적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 반대로 얘기하면 Y 결선은 왜곡될 수가 있겠죠. 불평형으로. 자, 이런 게 이제 장점이고 다른 단점의 특징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중성점 접지에 의해서 유도 장애를 초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위상차가 항상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한쪽은 Y고 한쪽은 델타, 한쪽은 Y고 델타니까 위상차가 생겨서 일상의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고장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VV 결선입니다. 그렇죠? VV 결선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쪽이 또 V가 되겠죠. 이렇게 V. 그래서 이름을 VV 결선이다.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 되는 거고 두 대만으로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나가 고장나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소용량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서 삼상부하에 널리 사용한다. 하나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세 개인데 두 개만 가지고도 쓸 수 있으니까. 단점은 출력비 이용률이 작다. 그래서 출력비는 뭐예요? 물론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한 V 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에는 세 개가 다 있지만 V 결선은 루트 3P가 되잖아요. 출력이.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 해주니까 이거 계산하면 1.7분의 1 계산하면 약 0.577 그래서 57.7% 57.7%의 출력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용률이라고 하는 건 델타 결선에 대한 이용률이라는 게 아니라 EP 그죠? 두 개만 있으니까 전체 출력은 두 개일 것 같지만 실제 출력은 어때요? 루트 3P만큼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못 나오는 거죠. 이용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 실제 이제 설비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해주면 계산해 보면 0.866이 돼서 86.6% 86.6%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출력비와 이용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점이죠. 출력도 이용률도 다 이제 델타 결선이나 또는 전체 용량에 비해서 그만큼 다 못 쓰는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특징.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평형 부하가 되어도 변압기의 부하 전류는 불평형이 된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불평형이잖아요. 그렇죠? 세 개가 다 있지 않고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부하시 두 단자 전압이 불평형 같은 얘기죠. 부하시 두 단자 전압이 불평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V 결선, 그냥 V 결선 이렇게 얘기하죠. V 결선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병렬 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병렬 운전을 해서 용량을 이제 증대하게 되는데, 그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극성이 같아야 된다. 각 변압기의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극성이 틀리면 동상이 된 양쪽 2차 전압이 서로 더해져서 2차 권선에 작용하고 권선의 임피던스도 자금으로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을 소손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일어나겠죠. 좋지 않은 거죠. 극성이 일단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2차 전압의 권수비, 전압비, 권수비 같은 말이죠. 같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권수비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전압차가 생겨나겠죠. 2차 전압에 전압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내부에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을 과열시킬 수 있죠. 외부 변압기 안에서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서 권선 자체가 뭐 과열시킨다. 뭐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겠죠. 변압기 내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겠죠.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이것도 역시 부하 분담이 부적당하게 돼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같아야 된다. 위상차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리액턴스 다르고 저항 다르고 이제 비율이 다르면 위상차가 생겨날 테니까요. 그렇죠? 5번에서 보시면 변압기 용량비가 3분의 1 이내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한다. 변압기간 용량비.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도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이건 이제 단상의 경우 5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삼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운전 조건, 병렬 운전 조건이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상회전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렇죠? UVW 상회전이 같아야 되고 위상 변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2가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위상 변이와 상회전이 방향이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이것도 이제 가끔 출제가 돼요. 병렬 운전이 가능한, 똑같으면 당연히 병렬 운전 가능한 겁니다. 같은 경우 Y 델타, Y 델타 같으니까 이제 병렬 운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에, 이런 것까지 만족이 되면 이제 병렬 운전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여기 델타 델타와 YY 또는 델타 Y와 Y 델타도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렇죠? 대칭이 안 되죠. Y 델타 델타, 델타 Y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렬 운전이 가능한 거 똑같은 거 4가지, 그리고 다르지만 변환할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변압기의 운전이었고, 그 다음 또 자주 출제되는 요소가 변압기 용량의 결정, 용량 산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산정 시 고려돼야 되는 사항, 물론 이제 당연히 부하 조사 이루어져야겠고, 변압기 대수, 급전 방식, 전압 변동, 전압 강화, 순시 정전 시 대책, 변압기 발열량 파악 및 냉각 방식. 발열 그리고 냉각 이런 거 다 용량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락 부호 방식 이런 것들은 형식이죠. 형식. 단락 전류 추정 및 차단기 용량 산정,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하 밸런스 시간 정격 및 과부하율, 접지보호, 서지보호, 이제 보호죠. 보호에 관한 사항들, 플리커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변압기 용량 산정 시 고려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제 암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자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인자, 문제 내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디맨드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률 그랬죠? 수용률 또는 수요율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수용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 수용 설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고, 실제 이제 수용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 있겠죠. 변압기의 전체 부하 설비 용량, 써야 되는 그죠? 써야 되는 전체 부하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여기 이제 수용률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가장 많이 쓸 때 전력을 쓰는 경우, 그죠?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경우 전체 부하 설비는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얼만큼 쓰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이용률, 그죠?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최대 이용하는 게 설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뭐 50%일지 60%일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주상 변압기 등의 적정 공급 설비 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이런 것들. 어쨌든 이 식을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수용률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용률 생각하면 아주 편하죠. 자, 다음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로드가 얼만큼인가, 이제 부하율. 부하율의 식 정의는 바로 이 식을 보면 돼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뭐 많이 쓸 때도 있고 전압을 조금 전력을 조금 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평균 수용 전력이 얼만큼인지, 그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클수록 공급 설비가 유효하게 사용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최대 수용 전력, 예를 들어서 10kW, 10kW가 최대 수용 전력인데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 7kW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7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70% 정도를 쓰고 있다니까 수용 전력에 맞게끔 평균 수용 전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율이 좀 크다는 얘기고,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 부하율이 수용 전력은 큰데, 그죠? 수용 전력은 큰데 평균적으로 쓸 때 전력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때 피크가 많이 쓸 때가 이렇게 있어요. 평균 이때는 특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첨도, 그죠? 첨도 피크 전력이 특히 많이 쓰는데 이때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쓰는 걸 위해서 어, 부하율이 너무 작은 거죠. 그렇죠? 예. 실제 평균 수용 전력이 얼마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피크 전력은 크지만 평균 전력은 얼마 안 될 거기 때문에 부하율이 작겠죠. 그 얘기는 부하가 제대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쓰는 거고 전체적인 시간에 부하가 잘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율이 적다는 얘기는 적은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하율이 적다는 건 배드예요. 배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설비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비를 해놨는데 특정한 시간대에만 많이 쓰고 다른 때는 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차가 커지므로 바로 그런 얘기죠. 평균과 최대의 차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식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얼마 안 된다. 그죠? 가동률이 얼마 안 된다. 설비만 잔뜩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죠. 이게 부하율이 적다는 의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 때는 최대분의 평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부등률은 비슷하지 않은 정도, 혼재 이게 잘 부등률 등 같다는 얘기죠. 또는 잘 분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수용가에서의 최대 수용 전력의 발생 시간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이 쓰는 때가 최대 수용 전력, 어떤 수용가, 이제 A 수용가에서는 오전에 많이 쓰고 B 수용가에서는 오후에 많이 쓰고 C 수용가에서는 밤에 많이 써요. 그죠? 그럼 같은 시간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예. 그럼 부등률이 큰 거죠. 부등률이. 그런 얘기입니다. 배전 전압기 또는 간선에서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각 수용가에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보다 적게 되는데 이 비가 부등률이다. 부등률의 식이 여기 나와 있죠. 부등률의 식이 합성 최대 전력이 있어요. A 수용가, B 수용가, C 수용가의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비율이 어떤 비율?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러니까 최대 전력보다 그러니까 합성 최대 전력보다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합성 최대 전력은 예를 들어 10kW예요. 10kW 합성 최대 전력이. 그런데 A는 오전에만 많이 써요. 얘는 한 7까지 나와요. B는 오후에 한 6까지 나와요. C는 밤에 한 3까지 나와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최대인 시간이 다르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 더하면 16이 나와요. 16 킬로와트를 쓴다. 예, 그러면 1.6이 돼야겠죠. 1.6. 그래서 1보다는 되게 이제 다 크죠. 부등률은. 예, 가장 이거는 이제 합성 최대, 그죠? 합성 평균 가장 클 때는 이때는 이제 763 킬로와트를 쓴다는 얘기는 동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됐을 때. 그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대일 때는 10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제 부등률은 이렇게 될 때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사용하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제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다시 나와 있죠. 항상 1보다 크며 수용률과 더불어 배전 변압기 또는 간선 등의 공급 설비 계획에 자료로 사용되죠. 그럼 쓸 수 있는 자료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용 공급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할 때 쓰겠어요? 합성 최대 전력 구할 때 쓰는 겁니다.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해져요? 합성 최대 전력은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력은 부등률 분해, 그렇죠? 부등률 분해 뭐가 돼요? 나머지, 그렇죠?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렇죠? 최대 수용 전력의, 이건 각각 다른 시간이 되겠죠. 다른 시간에 전력의 합,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고, 부등률은 1보다 클 테니까 최대 수용 전력의 합보다 작은 합성 최대 전력이 구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부등률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방금 전에 봤던 거 정리해 보면, 그럼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야? 변압기 용량은 뭐보다는 커야 돼요? 합성 최대 전력보다는 커야겠죠. 쓰는 값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설비는. 예. 그런데 합성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등률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구한다. 그런데 최대 수용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해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왜냐하면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수용률이라는 게 뭐였어요? 수용률의 정의가 설비 용량분의 총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분의 이거죠. 수용 전력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부하마다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렇죠?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등률도 알아야 되고 수용률도 알아야 되고 설비 이용량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역률까지 들어가면 역률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50, 30, 15, 25킬로와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이 다 정해져 있죠. 다 주어져 있습니다. 수용률 뭐 50, 65, 75, 60으로 할 경우 변압기 용량 얼마 써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설비 용량 50킬로와트 수용률, 수용률, 설비 용량, 수용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한 게 뭐예요?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한 게 바로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할 때 쓰는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앞에 보시면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되는 겁니다.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설비 용량 50 곱하기 수용률 50%니까 0.5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그런데 이것들의 전체 합이 돼야 이쪽 간선에 있는 변압기를 용량을 이제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집어넣는데 부등률 나와 있나요? 여기 있죠. 부등률 나와 있고 역률도 나와 있죠. 역률. 그럼 역률 0.8이죠. 역률이 0.8.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역률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 그렇죠? 역률이 등 전등이라면 역률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역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더 큰 용량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설비 용량 50 곱하기 0.5 수용량, 또 설비 용량 30 곱하기 0.65 요거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0.75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25 곱하기 0.6 이렇게 해서 전체 각 부하의 전체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위에 이제 분자에 써주면 되는 거고, 분모에는 부등률과 역률을 이렇게 곱해서 써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73.7
킬로 kV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압기 표준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압기 요런 변압기는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되는 변압기는 25, 30, 50, 75 이렇게 나온다 했으니까 요거보다는 큰 용량 75 킬로볼트 암페어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량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도 뭐 첫 번째 예제랑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부하의 종류가 전등뿐인 수용가에서 전등이니까 이 역률이 1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도면과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간선이죠. 이건 고압 지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용가의 수용률 A군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군 이쪽이 이제 B군이에요. B군인데 B군에서 뭐 여러 개 가지만 B군은 일단 그냥 설비가 한 값으로 딱 주어져 있죠. 50킬로볼트, 50킬로와트라고 이미 설비가 용량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 또 나가죠. 따로. 그래서 20 용량, 부하 설비는 같은데 수용률이 다른 경우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A군을 이루고 B가 있고 각각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야 되고 고압 간선의 변압기 용량도 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등률이 얼마인가요? 1.2. 그죠? 그래서 부등률이 1.2라는 얘기는 최대 수용 전력의 1.2만큼의 어떤 여유율이 있다. 여유율은 사실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부등률은 시간이 달라요. 많이 쓰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좀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변압기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다르니까 동시에 쓴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부등률의 의미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볼 텐데 A군에 필요한 표준 변압기 용량, A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자 용량 어떻게 구해요?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게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이 구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등률로 일단 또 나눠줘야 돼요. 1.2분의 역률은 1. 설비 용량 A군 그랬으니까 여기 뭐예요? 20 곱하기 0.5, 20 곱하기 0.7. 그래서 수용률 항상 곱해주는 거죠. 수용률 곱해서 전체 A군의 용량이 최대 수용 전력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여기 이제 10이 되겠고 이거 14가 되죠. 그러니까 24가 된 거. 1.2분의 24니까 20킬로볼트 암페어가 A군 표준 변압기 용량인데 이렇게 이제 용량을 구했는데 표준 변압기 용량 그냥 20 딱 맞잖아요. 그럼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이상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B군에 필요한 표준 변압기 용량 부등률이 1.2고 역률 1이고 설비 용량 50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무조건 이제 부하 설비 수용률 나오면 둘 곱해서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50 곱하기 0.6 나누기 1.2 하니까 25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표준 용량에 있죠. 있으니까 그대로 그만큼의 용량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정해졌죠. 용량이 20킬로볼트 암페어, 얘는 25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의 용량은 얼마일까? 자, 얘는 많이 쓸 때 20을 쓰고 얘는 25를 써요. 그럼 둘 더하면 45를 쓸 것 같은데 부등률이 있잖아요. 부등률 1.2 있으니까 그럼 1.2분의 45가 쓰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분의 40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각각의 용량이니까 더해서 45가 되겠죠. 그럼 1.2분의 45 계산하면 37.5 떨어져요. 그래서 45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부등률이 항상 1보다 클 테니까 실제 필요한 용량은 45보다는 작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7.5인데 그럼 표준 용량이 아니죠. 표준 용량은 이거보다 큰 걸 골라야겠죠. 얼마예요?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간선에 필요한 용량은 50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해내면 되겠죠. 자, 이해는 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계산하는 거, 변압기 용량 산정 계산해 봤죠? 나머지 다 암기, 결선, 운전 이런 거 다 암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압기 시험법도 있고, 그죠? 시험법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락시험, 개방시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변압기 아니라 전기기사 실기 어떻게 출제되는가 간단히만 좀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시간이 좀 그래도 좀 걸렸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내용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수변전 설비 특고압 수전 설비의 도면 보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좀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